자, 이제 볼보 자동차의 핵심 밑으로 왔습니다. 아, 이게 참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하체 오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요거죠. 서브 프레임. 이 서브 프레임의 형상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보통 전륜 비중이 높은 차들이 서브 프레임이 한 요만하죠. 되게 작게도 많이 만드는데, 얘는 볼트 포인팅이 여기서부터 돼서 여기까지, 요 부분은 그렇게 작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사실 이쪽 부위도 더 넓게 나가면 좋은데, 넓게 나가면 서스펜션의 길이를 길게 못하니까 여기까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엔진 미션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지금 엔진이고 이게 미션인데, 미션의 경우 아이신의 8단, 얘가 아마 아이신일 거예요. 아이신 8단이 들어갔는데, 아이신 8단의 전륜 미션이 최근 되게 부드럽고 좋죠. 근데 아무래도 토크가 작기 때문에 배기량이 그게 큰 차가 아니니까 그렇게 강력한 미션은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미션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신 미션이 특징이 할덱스 사륜을 묶어서 사륜을 빼버리게 되면 미션에서 변속 느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신 미션은 과거에 6단, 7단일 때는 할덱스의 전륜 우선에 사륜을 넣었을 때 풍부한 데이터 값을 갖고 있었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 8단 미션이 나온 지 한 근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전륜 8단이. 여기에다가 사륜을 묶으면 변속이 많이 튑니다. 저단에서. 특히나 1, 2, 3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변속이 튀는데, 현재 이 차도 변속이 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IC 미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스웨덴의 이 할덱스, 이게 최신의 할덱스 미션일 거예요. 이게 지금 트랜스퍼가 작은 거 보면 최신 건데, 요거랑 묶였을 때 별로 변속 느낌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IC 미션 때문이라고 의심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이 미션하고 이 엔진하고를 떠받들어야 되는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요 어디까지 와서, 요게 여기에 있는 이 메인 골격 있잖아요. 이 메인 골격. 제가 말하는 이 메인 골격이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메인 골격이. 그러면 원래대로면 이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여기 어디까지 와서 여기서 저 위로 딱 꽂아버리면은 굉장히 하부 쪽을 잘 받칠 수 있는데, 싸구려 차들이 여기서 서브 프레임이 끝나죠. 엔진과 미션이 시작되기 전에. 왜? 가장 저렴한 값에, 이게 좀 비싸잖아요. 비싼 쇠가 들어가니까 저렴한 값에 작은 크기로 끝내려고. 근데 이제 요즘 추세가 IIHS 정면 충돌이라든가 또 어떤 주행 데이터 값을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이 변화되고 소비자의 어떤 그 차를 이해하고 차에 바라는 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서브 프레임을 확장해서 엔진 전체를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이 한눈에 봐도 얘하고 같은 한 몸처럼 보이지 않죠? 여기서 끝났는데 요 부위에 요 앞에 여기를 용접을 해서 브라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브라켓에다가 앞으로 뻗는 요 활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볼팅으로 체결했는데, 현재 이 앞쪽으로 나간 서브 프레임의 보조 지지대는 이렇게 꽂히는 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요 볼트 하나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현재 라디에이터를 받들고 있고, 위쪽에서도 라디에이터 전치 구조물을 달 수 있는 브라켓이 있긴 한데, 과연 얘가 얼마만큼 이 서브 프레임하고 함께 여기서부터 이 전체의 서브 프레임, 뼈대 역할을 해주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판때기 하나를 가지고 이 볼트로 얘하고 얘를 묶었어요. 묶어서 어떤 힘에 대한 뭔가를 주기 위함인데, 요 얇은 판때기하고 요게 지금 디귿자로 굽혀 있거든요. 되게 얇은 판이에요. 볼트 2개. 여기는 요쪽에 꽂힌 볼트는 이 서스펜션에 아까 제가 말한 롤 방식을 체결하는 볼트고, 얘는 지금 이 볼트 하나예요. 이 볼트 하나에 이 앞쪽에 나가서는 앞쪽에 위쪽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현재 얘는 지금 엔진 쪽에 있는 아까 제가 했던 얘 터보 인터쿨러를 여기다 얹어 놓은 건데, 이 앞쪽으로 나간 이 지지대는
요 볼트 하나와 요 얇은 막대기 하나로 여기다 연결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얘가 얼마만큼 큰 힘을 견디고 얼마만큼 얘를 잘 받들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최근에 나왔던 소나타 DM8보다도 부족한 거고, 생긴 형상은 최근에 볼보가 뭐 XC90이라든가 S90이라든가 V90 크로스컨트리를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를 선전을 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다른 플랫폼이에요. 볼보의 DNA가 묻어난다고 볼 수 없고, 볼보가 포드 산하에 들어가서 많이 망가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는 많은 부분을 보강하면서 차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고, 이거는 딱 보면 그냥 유럽의 르노라든가 시트로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폭스바겐하고 조금 신경 써서 만드는 그런 플랫폼? 딱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미션과 엔진이 메인 서브 프레임인 여기서부터 이 앞에 다 있는데, 이게 되게 제가 빈약해 보인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서스펜션이 이렇게 해서 접점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몸땡인데 내 몸땡이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옆에 딱 달아놔야 세게 이렇게 딱딱 움직이는데, 차체를 크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이렇게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들 때랑 이렇게 들 때랑 이렇게 드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죠. 이렇게 무거운 게 앞에 있는데 지금 바퀴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운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일반인들이 운전을 할 때 차체에 대한 걸 느낄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타이어예요. 타이어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노면이나 내 차의 모든 걸 느껴지는 첫 번째 타이어. 그 다음이 댐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체, 서스펜션, 이런 식으로 사람이 느끼게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바로 느낄 수가 없어요. 차대 강수도 바로 느껴지지 않고, 모든 건 타이어를 일바따로 느끼게 되고, 타이어의 공기압, 타이어의 트레이웨어 이런 것들 다음에 댐퍼 스프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체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을 느껴지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가 지금 댐퍼랑 스프링 궁합이 좋잖아요. 그리고 타이어도 피제로 싸구려 타이어를 넣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처음에 타면 차가 되게 탄탄하면서, 이 차주도 나한테 차를 처음에 주면서 스포티지 R을 타다 이걸 탔는데 굉장히 탱탱하면서 좀 짱짱한 느낌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한테. 확실히 수입차는 다르다고. 보니까 타이어 피제로지, 댐퍼 두껍지, 스프링은 승차감 위주지. 그러면 사람이 딱 느꼈을 때 부드럽지만 뭔가 짱짱하게 차를 잡아주는 느낌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얘 차체 기술이 그렇게 고급진 기술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서스펜션을 이렇게 놓고 앞에 서브 프레임 이렇게 돼서 무게 배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어제 이 차를 처음 딱 받자마자 망우역 쪽에서 받아서 쭉 오다 제가 강변북로를 타고 쭉 달렸는데, 브레이크를 딱딱 밟을 때마다 왜 이러지? 패드가 서킷에 갖고 가갖고 디스크가 변형이 왔나? 서킷에서 브레이크를 되게 세게 많이 밟으면 얘가 열을 받잖아요. 열을 받은 상태에서 또 얘가 브레이크 잡고 하면, 스틸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디스크에 변형이 와요. 이게 식을 때 가만히 식어야 되는데, 우리 칼 담금질 한 다음에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칼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열 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둬야 얘가 그대로 굳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스크가 열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열을 받으면 쇠는 물렁물렁해지잖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쿱이나 투스카니 같은 거 옛날에 서킷 갖고 가서 싸구려 브레이크잖아요. 몇 바퀴 돌고 나오면은 집에 올 때 달릴 때 브레이크 보면 핸들이 떠는 거예요. 왜? 디스크가 변형이 돼서.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차를 갖고 올 때 막 달리다 왜 이러지? 설마 차주가 이 차를 갖고 서킷을 갔나? 근데 타이어나 이런 거 봤을 때 서킷에 간 흔적이 없잖아. 차주 물어봐도 서킷 간 적 없다 그래. 그럼 난 생각했지. 무게 배분이 똥망인가? 서브 프레임이 없나? 이 서브 프레임이 이게 잘못되면 앞으로 확 쏠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근데 오늘 와서 이걸 딱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브 프레임에서도 앞에 무게를 못 견뎌주는 설계인데 제일 망친 건 이거예요. 너무나 앞쪽으로 서스펜션을 많이 뺀 거죠. 많이 뺐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얘가 이쪽 부위, 아까 제가 볼 타입이라고 한 이 부위가 정확하게 이 세팅 값을 유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게 없이 유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덜그덕거리면서 뭔가가 앞으로 쏠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앞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리니까 뒷바퀴에서도
짱짱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뒷브레이크가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무게가 다 쏠리면서 이쪽의 유격에 의해서 덜그덕거림과 함께 불쾌함이 오고, 이렇게 되면 고속에서 차를 잡아 돌릴 때 확 잡아 돌릴 때 첫 번째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돌리고 나서 다시 꺾었을 때 무게가 한번 싹 쏠렸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고 다시 잡을 때 여기에 유격에 의해서 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운전자가 이제 불안함을 느껴요. 그런 상태에서 앞쪽에 무게 편향이 많으면 뒤쪽에서 그립을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피쉬테일, 뭐 테일 피쉬 같은 게 일어나거나, 차를 좀 잘하는 사람은 한번 그러고 나면 이제 잡아 돌리질 않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볼보가 요즘 들어서 차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지리 자동차가 꼼수를 쓰고 있다고. 중국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투자할 것 같아요? 이제 투자한 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차는 굉장히 꼼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이 차의 가격이 껍데기가 이쁘고 실내 내장재를 이렇게 했을 뿐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적인 거나 성능과 설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닥 이게 최신 공법이 들어가지는 않은 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미션의 마운트, 여기 미션 마운트, 엔진 마운트는 V90 크로스 컨트리를 할 때처럼 굉장히 이 차급에 맞지 않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미션을 잡아주는데 여기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게, 얘는 마찬가지로 위아래 앞뒤로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야, 이 차급에 맞지 않는 되게 좋은 게 들어갔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볼보는 이 엔진하고 미션 블럭을 모든 차종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이 블럭, 이 마운트도 똑같은 걸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차가 작고 싸다고 해서 싼 걸 쓰지 않고 그냥 이 엔진과 이 미션은 모든 차에 공통 적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썼고, 작은 차답지 않게 굉장히 좋은 브라켓을 통해서 여기까지 구동축이 고정되게 오고 여기까지 고정되게 오고, 여기에 운전석으로 나가는 드라이브 샤프트랑 조수석 나가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똑같은 걸로, 이거는 잘한 거죠. 이 차급에는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이것도 왜 그렇게 했나 보니 이 브라켓 자체도 볼보의 모든 차의 공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만들 때 얘는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걸 빼고 싶어서. 사실 요 부위가 굉장히 돈이 좀 비싼 부위거든요. 얘는 이걸 되게 빼고 싶었을 거예요, 이 차에서. 싸구려를. 근데 그러려면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돼. 그럴 거면 그냥 윗급에 쓰는 애들 거를 똑같이 쓰자. 그래서 여기도 그냥 똑같이 들어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터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게 터보예요. 요게 배기 터보고 요게 흡기 터보인데, 터보에서 과급된 게 요렇게 타고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요게 벨로스터 N에서 제가 뗐던 거랑 크기는 똑같아요. 보통 제조사들이 2.0 터보에 넣는 인터쿨러의 용량은 대부분 이걸로 하는 것 같아요. 왜? 더 크거나 더 시원해지면 엔진의 세팅값을 또 다 바꿔야 돼요. 모든 제조사들은 200마력 내외의 가솔린의 터보를 세팅할 때는 딱 요 정도의 크기로 냉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이쪽을 타고 요걸로 이제 엔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런 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얘는 이렇게 열리잖아요. 달릴 때 보면 바람에 의해서 얘가 열리는 거예요. 안 달릴 때는 공기를 어느 정도 추울 때, 겨울 같은 때는 뭐 유지시켜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고, 만약에 좀 치밀한 엔진이었으면 여기서부터 배기 라인을 뺄 때 배기의 형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현재 이 차는 배기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 없이 1차 촉매 외에 엔드까지 그냥 쭉 가요. 그리고 엔드 머플러 쪽에 플랩이라든가 배압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건 뭐다? 그냥 이 엔진은 터보가 돌기 시작해서 웨스트게이트에서의 일정량만 조절해주고, 엔진의 최고 출력과 최고의 효율성이 나오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 밴드가 넓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나요? 아니면 리뷰 중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 차는 그냥 3000rpm 전후에서 거의 모든 출력이 쏟아져 나오는 거 빼고는 낮은 RPM이나 고 RPM에서의 엔진의 어떤 역동적인, 그리고 엔진의 활성화가 잘 세팅된 그 엔진의 능력 폭이 큰 엔진이 아닙니다. 그냥 3000rpm에서 최고의 출력이 잘 나오는 가솔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엔진이에요. 아마 볼보가 향후에 다른 메이커들하고 많은 경쟁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 4기통 블럭 엔진 하나라는 게. 얘네들은 최초에 볼보를 인수하고 나서 중국이
아주 머리를 잘 써서 이 엔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볼보차를 많이 사면 살수록 파워트레인, 심장에 대한 목마름과 아쉬움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럴 때 볼보는 이미 모든 플랫폼과 이것들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새 엔진을 늘리는데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무리 하이브리드를 가더라도, 더군다나 볼보는 디젤을 포기하고 가는데 가솔린만 갖고 가는데 이 4기통 블럭 하나로 간다. 앞으로 볼보의 미래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 예상을 해요. 자, 중간 부위에서는 이 차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보강제를 2개를 댔어요. 그리고 여기 보강제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 보강제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건 중간 쪽에 2개의 보강제를 대서 차체의 어떤 강성을 확보를 했다는 건데, 하나는 스트레이트로 꼽아가지고 진짜로 강성을 위한 거고, 하나는 추가 보강 플러스 위로 파워트레인,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곳에 브라켓을 설치했어요. 보통 안 좋은 차들은 여기에 또 브라켓이 없죠. 여기에 브라켓들이 없는 차들은 아예 이게 축이 연결돼서 뒷바퀴를 항상 돌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차의 경우는 대부분은 전륜으로 가죠. 대부분은 전륜으로 가는데 이 드라이브 샤프트는 항상 그냥 돌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돌아요. 계속 돌다가 얘가 작동을 해서 여기에 다판을 붙여주면 동력이 가죠. 일로 동력이 가면 이 바퀴에 가는 동력만큼 앞바퀴로 가야 되는 동력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엔진에서, 평상시에 엔진에서 힘이 100이 나왔다. 그러면 약 98, 97 정도가 그냥 앞바퀴로 다 갑니다. 가고 나머지 미세한 힘은 이거를 타고 일로 와요. 근데 여기에 오는 힘이 지면을 타고 내려가서 힘으로 빠져나갔을 때 나가는 만큼 앞바퀴로 가는 힘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판이 붙지 않으면 여기까지 그냥 헛돌아요. 이 드라이브 샤프트, 프로펠러 샤프트가 그냥 여기서만 돌고만 있어요. 그러면 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에서 만든 힘 100 중에 앞바퀴에 97, 8 정도를 보내고 2, 3, 4, 5 정도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앞바퀴에 힘이 가지 않고 처음부터 저기를 통해서 그대로 여기다 꽂아버리면 중간에 브라켓이 없어도 공명이나 쓸데없는 주파수에 의한 흔들림 같은 게 오지 않을 거. 왜? 그냥 엔진에서 나온 힘이 바퀴로 다 전달이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붙지 않으면 얘가 계속 혼자 돌잖아요. 그냥 계속 혼자 도는데 전륜으로 가면서 얘가 혼자 돌다가 계속 조금씩 누적되는 진동이 계속 쌓이게 되면 파동이 생기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브라켓을 설치한 거예요. 되게 잘한 거죠. 어떤 차들은 저기에 브라켓이 없는 차가 되게 많아요. 근데 브라켓을 달기 위해서 얘를 달았고, 이 또한 차대의 강성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달았기 때문에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잘한 건데 브라켓의 모양이나 소재나 달아놓은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뭔가를 이렇게 잘 설계한 건 아니죠. 그렇다는 건 이 차가 싸구려다. 이 차가 정말 싸구려로 보이는 차들 중에 제가 뭘 보냐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요런 형상이 드물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빈틈이 많고, 이렇게 철판을 붙이고 리벳을 달아서 이렇게 잘 안 만들죠. 웬만하면 다 연결되게끔 만들고, 저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철판을 절곡해서 리벳을 받는 방법으로 요새는 안 하죠. 성형 자체를 처음부터 되게 좋게 만들 뿐더러, 그리고 다 본딩으로 붙여버리죠. 이 차는 지금 보면 본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딩 작업이 없이 다 리벳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차가 좀 본딩으로 만든 차에 비해서 차대 강성이 약간 좀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차대가 저는 좀 최신에 만들어진 차가 과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단열 소재 되게 잘 돼 있죠. 다 잘 막아놨어요. 그리고 서브 프레임, 리어 서브 프레임도 여기에다 보강제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강제를 이 작은 차체에 이렇게 많이 댔다라는 건 지들도 아는 거죠. 가운데 부분의 강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사람들이 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체 리뷰를 할 때 제가
하체를 다, 여기는 지금 다 뜯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재로 막혀 있는데 여기를 다 열어버린 거고, 보통 제가 안 열어서 못 봤는데 이게 캐니스터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캐니스터가 최신의 차들 유로 6, 유로 7의 환경 규제를 대응을 하려면 캐니스터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연료에서 증발되는 가스를 이쪽으로 모아서 포집 장치를 통해서 압축을 시키고 포집시킨 거를 다시 흡기 쪽으로 집어넣어주는 장치가 캐니스터예요. 이 가솔린 차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대기 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캐니스터는 뭐 2차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니까 아무튼 보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리어 서스펜션의 트레일링 암, 전륜 구동 차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앞바퀴 쪽에서 구동이 다 가고 확 당겼을 때 뒤로 와서 얘네가 어떤 축을 받아서 중점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바퀴의 우선에 뒷바퀴를 끌고 가는 거라서 이 트레일링 암, 트레일링 끌고 가다. 트레일링 암, 뒷바퀴를 끌어주는 이 암이 되게 중요한데, 전륜 구동임에도 성능이 높은 차일수록 트레일링 암의 구조가 되게 튼튼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현재 볼팅이 2개 돼 있죠. 보통은 트레일링 암에 볼팅이 3개를 해요. 3개를 하는 이유는 너클하면 그만큼 세게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얘는 현재 2개예요. 2개고 전륜 구동 차임에도 비교하고 뒤에 스테빌라이저가 되게 두껍죠. 원래는 뒤에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두꺼운 걸 잘 안 쓰는데, 뒤에 스테빌라이저가 두꺼워서 좌우를 세게 묶고 가려는 의지가 되게 강한다는 건 차의 전반적인 세팅을 스프링을 부드러운 걸 넣고 댐퍼와 스테빌라이저로 잡아주게. 이것도 뭐 나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너무 세서 어떤 차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 같으니까 할때링크를 플라스틱을 넣어서 여기서 또 연성을 주는 거죠. 요거는 설계를 누가 했는지 잘한 거예요. 스테비를 세게 잡고 댐퍼를 두터운 걸 넣은 다음에 스프링을 얇게 넣는다. 이거는 세팅을 잘하면 전륜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승차감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부위는 알루미늄을 또 써줬네요. 스틸을 쓰면서도 최대한 운전자나 탑승객이 느낄 수 있는 부위는 최대한 알루미늄 소재를 대서 진동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배기 쪽은 별다른 배압을 관장해 주거나 배기 라인에 어떤 유체 역학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다는 건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대로 이 엔진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세팅 값이 잘 돼 있는 엔진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대로면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일자로 빼주는, 여기서부터 쭉 일자로 해서 여기까지 그냥 일자로 나가게. 그래서 이 차는 고속 주행을 해보면 하부 쪽에서의 소음은 현저하게 다른 차들보다 작아요. 그게 아마도 이렇게 하부를 밑에를 잘 막아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거를 잘해줬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를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이게 지금 4,6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차는 현재 4,900만 원인가 그러는데 5천만 원짜리 육박하는 차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 3시리즈가 얼마였지? 신형? 5,200만 원 정도. 5,200만 원. 얘는 현재 4,900만 원. 그럼 이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이게 차대라든가 이 구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XC40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봐요. 다른 볼보 S90이나 XC90이나 V90 크로스컨트리를 하면서 또 XC60도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긴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허술하고, 싼마이 뭐 우리나라 차랑 뭐 별반 달라 보이는 건 없어요. 자, 여러분, 그 XC40의 하체를 저와 함께 보셨는데, 오늘 저와 함께 본 이 XC40은 저는 사실 미디어나 뭐 구글, 네이버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고 XC40이 진짜 대단한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세팅을 좀 잘했다 뿐이고, 엔진 미션도 저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지 않거든요.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그냥 껍데기하고 실내가 잘 구성된 거 아닐까.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폭스바겐의 티구안?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당하게 싼 구성으로 만들어 놓고 실내와 외관을 가지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따 저녁에 다시 또 리뷰를 진행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본편을 보시겠죠. 내일 본편을 보고 나서 XC40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치를 정확히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과장된 면이 적지 않아 많아 보인다라는 게 오늘 XC40 하체우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